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한번 안 받아본 분 안 계시죠? 그런데요. 1,000만 원 이하로 진 빚을 10년이 넘도록 갚지 못했다면 이 빚은 탕감을 해주는 게 옳을까요? 부당할까요? 새 정부는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약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여태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약이 시행되기 전에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공약을 만들었던 분이세요. 직접 모셔보죠. 민주당 민병두 의원입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은행 대출이든 저축은행 대출이든 뭐 정부 대출이든 1,000만 원 이하 빌려놓고 10년간 못 갚은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대부업까지 포함해서 10년 이상 그 연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약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10년 이상이라면 되게 이제 길게는 IMF 때, 짧게는 아마 카드 대란 이후일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카드 대란 때 같으면은 청년 대학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또 실패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10년 이상 경제적으로 음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도 클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 이것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탕감을 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0년 동안 1,000만 원 이하로 빌려놓고 하나도 손 못 댄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900만 원 빌렸는데 10년 동안 하나도 못 갚았어요. 이런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900만 원 빌려놓고 한 700까지는 갚았어요. 200 남았어요. 이런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소액 장기 연체 체납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특히 대부업 같은 경우 또 추심회사에 가 있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예. 현재 국민행복기금에 들어와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국민행복기금은 이제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양지로 끌어들여서 빚을 조정해 주는 거였죠. 국민행복기금이 뭐냐면 제가 잠깐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이라든지 그러니까 금융업체에서 갖고 있는 악성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조정해주는 뭐 이런 기관이었죠. 예. 그래서 그걸 어쨌든 빚을 갖다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 줄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 200만 명이. 예. 근데 그 중에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자 같은 경우 보면 80만 명 정도는 일부를 갚아 나왔고 40만 명 정도는 아예 이 정도를 나에 갖다 조정해 줄 것 같으면 내가 변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포기한 경우가 있어요. 아예 포기. 예. 예, 그렇게 보면은 그걸로 대충 유추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한 66%는 일부라도 갚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전혀 33%처럼 전혀 아예 갚지 못한 경우만 만약에 탕감을 해준다고 한다면 일부라도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저 어렵게 그냥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난 안 해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도 빚을 조정해줬지만 실제로는 연체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1,000만 원 이하 갖고 10년 이상 바둥바둥 거렸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빚을 조정해 주든 아니든 굉장히 이것을 갖다가 변제하기가 어려운 한계 생활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갚은 분들까지 다 대상에 넣겠다 쪽으로 방침을 잡으신 거군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게 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는데요.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다 포함이라면? 국민행복기금에는 어쨌든 그게 120만 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쪽에 잡혀 있는 분들에만 하는 은행이나 거고.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 이상이면 채권이 소멸 됐거든요. 시효가 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몇 명인지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추심업체로 가는 경우는 더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정무위에서 몇몇 의원들이 이제 힘을 갖다 모아서
국정감사에서 계속 노력해갖고 대부업체나 일부 제2금융권하고 얘기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10년 이상 된 그 소액 채권을 갖다가 그 소각한 적이 있습니다. 소각했다는 걸 이제 파쇄했다는 얘기죠. 한번 소각운동 대대적으로 했었죠. 근데 그 파쇄를 해도 결국 그 통보가 안 돼요. 해당 당사자한테는. 왜냐하면 되게 음지에서 투명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추심업체의 추적을 피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채무가 소멸된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를 정도고 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이런 것들 정확한 그 통계를 갖다 파악을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숫자도 국민행복기금에 파악돼 있는 사람만 한 120만 명에 해당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이제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상황. 그 국민행복기금에 120만 명 한 4조 5천억 정도. 알겠습니다. 4조 5천억. 그러니까 최소로 잡았을 때가 지금 그 정도라는. 취지 좋습니다. 이 사람들 양지로 나오게 해서 신용불량 좀 털고 재기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반발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대상을 보니까 상환 능력 안 돼서 빚 하나도 못 갚는 사람이 대상이더라. 근데 어떻게 해서든 없는 살림 쪽에서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서 10년 안에 1,000만 원 이하를 갚은 사람들은 그럼 여태 무슨 일을 한 거냐. 이 사람들은 그럼 아등바등 애썼는데 다 손해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자, 거꾸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빚을 갖다 탕감하지 않기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계 생활자를 10년 이상 방치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상 가장 극심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시기에서 계속 방치해 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선 남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취업을 해도 4대 보험 같은 데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또 남의 이름으로 경제활동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들어가고 단속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어떤 사회적인 이 비용과 낭비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그다음에 경제가 과거에 없이 유례 없이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한번 이런 사회적으로 한번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양지로 확 끌어내주는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 경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10년 후에 또 정치권에서 이런 또 탕감을 해주자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빚을 갚겠냐. 바로 그 금융질서. 과연 은행에 금융질서가 잡히겠느냐 하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신불자가 돼서 추심을 당하고 경제활동에 제한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런 걸 감내해가면서 한 800만 원, 500만 원 빌려갖고 그런 나락에 빠지는 것을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자기 여력이 되면 빚을 갚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일부러 그 더 많다고 봐요. 10년 후에 탕감받을 거 생각하고 500만 원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으면서 신용불량자 될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 부작용까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10년을 고통 속에 사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그 500만 원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민 의원님.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는 안 되죠. 아니, 민 의원님. 매 10년 혹은 매 20년마다 반복돼서는 안 되고 지금 경제가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 하는 점을 갖다 감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운동을 해오셨잖아요.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어떤 사례 하나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가령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음지에서 생활하고 투명인간으로 살았는데 애가 학교 들어가려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이랄지 이런 것들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우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5년 만에 7년 만에 추심업자가 나타나서 이제 집을 찾아오고 방문하고 전화하고 수시로 아이가 공포에 떨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참 사람이 양지 한 번 어떤 그 카드 빚을 빌려갖고 저렇게 젊었을 때 신용불량자 그런 선택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람의 한계 상황을 보는구나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취지에 대한 이야기, 절절한 사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반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반론도 들어오고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꽤 들어와서요. 이런 것도 다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 공론화 과정 필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